오늘 해볼 콘텐츠 케빈 카스라나 일대기 2부입니다. 솔직히 케빈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문명 스토리 설명까지만 하고 손절하려고 했어요. 예. 얘가 워낙 스토리가 워낙 길어야지. 심지어 이제 얽혀있는 것도 많아가지고 그냥 던져놓고 유기하려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선전을 해가지고 난 케빈이 이 정도일 줄 몰랐지.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2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케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끝까지 해보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2부로 안 끝나. 3부까지 갈 수도 있어. 길면 4부야. 길어지면 4부야. 케빈 자체가 붕괴 서드에서 나온 굵직한 인물들 중에 가장 오래 산 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제일 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오늘은 케빈 스토리 2부, 이 케빈의 구문명 멸망 이후 행적부터 시작해서 붕괴 서드 메인 스토리에 등장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붕괴 서드 세계관에 붕괴 현상과 구문명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아실 거예요. 붕괴 현상은 뭐 유명하죠. 좀비 사태. 이제 이렇게 생긴 좀비. 여기서는 이제 붕괴수라고 부르는데 이제 얘들이 몰려와서 깽판 치는 게 붕괴 현상이야. 사실 좀 복잡하긴 한데 그냥 대충 그렇게 알아들으면 돼. 그리고 이제 구문명.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이 구문명은 앞에 말한 저 좀비 사태, 저 붕괴 현상을 당해내지 못하고 끝내 멸망한 문명, 구문명이라는 워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멸망해서 과거가 돼버린 옛날 문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문명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 멸망하기 직전에 계획을 하나 세우거든요. 후대를 위한 계획을 하나가 아니지 4개를 세웁니다. 4개. 이제 이 후대 애들, 현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현 문명 애들이 붕괴를 상대할 때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이브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 애들이 이제 각각 성은 계획, 방주 계획, 항사 계획, 그리고 불시 계획인데 이제 이 4개 계획이 바로 여기 케빈 2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개 계획은 비록 케빈 1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S, 성은 계획입니다. 얘는 이제 저 4개 중에 가장 미친 계획이야. 근데 동시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기도 했어요. 얘를 이제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위드 코로나의 붕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드 붕괴. 우리가 이제 한창 코로나 창궐할 때 코로나에 자주 걸리면은 이제 항체가 계속 생기니까 나중엔 아예 그냥 감기처럼 코로나도 이런 일상적인 병균 취급을 해야 한다 이러잖아. 그것처럼 이제 붕괴도 감기처럼 그냥 무시 가능한 일반적인 병균 취급하자 이런 거였어.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이 붕괴는 코로나랑 다르게 애초에 여러 번 걸릴 수가 없어요. 이건 아까 말했던 일종의 좀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번 걸리면 그냥 좀비에서 끝나는 거야. 항체가 만들어지고 뭐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그냥 한 번 몰리면 죽어. 게임 끝이야.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위드 붕괴를 한다는 거냐? 애초에 여러 번 걸린다는 전제부터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이 성은 계획, 또라이 같은 진면모가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말했죠. 이 성은 계획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계획이긴 하지만 동시에 가장 미친 계획이기도 했다고. 자, 일단 온 지구에 아주 강력한 붕괴 에너지를 살포해요. 가장 미친 계획답게 인권 이런 거 존중하지 않습니다. 직업의 뭐 귀천, 사회적 위치,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냥 온 지구에 전 세계 사람들을 이 강력한 붕괴 에너지에 노출시켜. 미국 대통령도 예외 없어. 다 노출시켜.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붕괴 에너지에 노출이 돼서 망자화, 좀비화가 되겠죠. 몇몇은 여기서 죽기도 하고 몇몇은 좀비로 변하기도 할 거야. 이제 구문명의 계산대로라면 여기서 온 인류의 99.9%는 죽습니다. 자, 근데 이제 99.9%라는 말은 아직 0.1% 남았다는 소리죠. 이제 이 0.1%의 사람들, 선천적으로 붕괴 에너지의 내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애들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붕괴 내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회를 꾸리고 대를 잇게 하여 자녀들에게도 그 붕괴 내성 DNA를 유전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를 잇는 과정에서 붕괴 내성 DNA가 점점점 강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몇 대를 거듭하면 종국에는 붕괴에 완전히 내성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그런 신인류가 나와서 붕괴를 아까 말한 그냥 가벼운 감기 취급하는 진정한 위드 붕괴가 실현되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이게 이제 이 성은 계획의 목적이자 방법이었어요. 문제는 이게 이제 방금 말했듯이 가장 미친 계획, 인권 따위 존중하지 않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99.9%의 사람들이 죽는다고 했잖아. 이게 이제 80억 명 중에 800만 명 빼고 다 죽는 거거든? 서울 인구보다 적은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구문명에서도 세이브 계획, 저 4개 계획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하라고 남겨둔 최후의 보루 같은 수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ARK, 방주 계획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방주 우주 버전, 스페이스 노아의 방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노아의 방주가 지구에 홍수가 나가지고 동식물 종자들을 방주에 보관해둔 그런 케이스잖아요. 암수 하나씩 보관해가지고 이제 홍수 끝나면 다시 번식시키려고. 이 방주 계획도 비슷합니다. 일단 우주선에 사람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 식물, 무생물 이런 DNA 다 넣어. 그런 다음 이제 이 DNA를 담은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주선이 우주를 떠돌다가 만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으면 거기서 이 DNA들을 기반으로 새로운 문명을 꾸리게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간단하죠. 이게 방주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voyage, 항사 계획입니다. 이것도 이해하기 쉬워. 여러분, 이제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 이기는 미래 찾으려고 미래 막 1400만 개 막 이렇게 본단 말이야. 그거 붕괴 버전입니다. 이제 이 항사 계획은 붕괴판 닥터 스트레인지 하나 양성해서 붕괴 이기는 미래 겁나 찾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래는 아니고 거품 우주라는 거긴 한데 이 거품 우주는 이제 영상 종반쯤에 한 번 더 말이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불씨 계획입니다. 엠버죠. 물론 이 엠버는 아니에요. 이 엠버는 그냥 제가 예시를 위해서 좀 올려둔 거지 그냥 같은 이름이라서 가져온 거지 이 엠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것도 이제 제가 한마디로 설명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이건 컨닝 페이퍼야. 양자 컴퓨터에다가 구문명이 지금까지 이룩해놓은 지식, 기술 이런 거 다 넣어놔. 그런 다음 구문명 멸망하고 나중에 이제 현문명이 됐을 때 불시계획 담당자가 이 현문명 애들한테 여기 양자 컴퓨터에 담긴 지식을 전해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컨닝 페이퍼 하나 작성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세이브 계획에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죠. 이제 저 4개 계획은 전부 현 문명에 후대에 초점을 맞춘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저 계획의 담당자들은 전부 이 현 문명으로 와야 했어. 일단 현 문명으로 와야지 이 계획을 주관하던 말던 하지 담당자들이 안 와버리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거니까 일단 현 문명으로 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저 4개 계획, 저 세이브 계획의 담당자들은 전부 융합전사라는 애들로 구성이 됩니다. 얘들은 이제 케빈 1부에서 설명을 드렸죠. 붕괴수 DNA를 이식해가지고 붕괴의 힘 다루게 하는 애들. 근데 이게 이제 동시에 수명도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이 융합전사 애들 중에 4명 뽑아서 저 계획을 담당시켜요. 케빈이 이제 현문명으로 온 이유도 이 융합전사로서 성은 계획의 실행을 담당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케빈 1부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죠. 현문명 올 때까지 냉동 캡슐에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계획의 담당자들, 나머지 A, V, E 계획의 담당자들 또한 이 현문명으로 옵니다. 순서대로 A의 그리세요, V의 수, 그리고 E의 후카인데 케빈을 포함한 이 4명은 이제 현문명에 와서도 서로 연락망을 이렇게 구축해서 앞서 말한 저 4개 계획의 현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또한 이 중에 계획의 특수성 때문에 우주로 간 그리세오를 제외하면 케빈, 수, 후카는 서로 이제 오프라인 만남도 좀 하고 번개도 좀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여기서부터 케빈의 시점으로 케빈 설명이기 때문에 케빈이 이 현문명에서 막 깨어난 직후 시점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1부 영상 마지막에 이제 제가 케빈이 냉동 캡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DNA랑 자기 여친 DNA 섞어서 만든 이 시험관 아기와 같이 냉동 캡슐에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문명에 와서 동면이 끝난 이후에도 당연히 이 아기는 아기의 모습 그대로 케빈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케빈이 이제 이렇게 오른손에 아기, 왼손에 샤마시의 심판 딱 들고 깨어나요. 그리고 이제 케빈이 이렇게 슬슬 냉동 캡슐에서 나와 현문명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을 때쯤 저기 저 멀리서 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뛰어옵니다. 현문명의 새로운 인류였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 애들이 마치 누군가로부터 도망치듯 누군가로부터 쫓기듯 온 힘을 다해서 뛰어오고 있었던 거야.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달려오고 있어. 그래서 케빈이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빡세게 달리나 하고 뒤를 딱 봤는데 그들의 뒤에서 엄청난 크기의 붕괴수를 발견해버립니다. 이제 당연하게도 붕괴는 아직 박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붕괴수들은 현문명이 됐음에도 여전히 출몰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케빈, 애한테 이런 붕괴수는 껌이죠. 얘가 이제 구문명 때 잡은 붕괴수만으로도 탑을 쌓고 트럭 몇 개를 채우는데 고작 이런 찐따 붕괴수 한 마리?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잽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 멋지게 이 왼손에 있는 샤마시의 심판 한번 딱 휘둘러서 저 붕괴수를 반갈죽시켜버립니다. 오른손에 이렇게 아기 안고 왼손 그냥 이렇게 쓱쓱 휘두르니까 붕괴수가 그냥 반갈죽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케빈이 이렇게 붕괴수를 이렇게 쓱싹 한 거를 본 이 현문명의 인류는 어땠겠어? 지금 애들 구석기 시대라 가지고 돌로 만든 창, 돌로 만든 도끼 이런 거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싱글 데디가 불타는 칼 한번 딱 휘두르니까 상황이 정리되네? 크게 놀라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보게 이름이 뭐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케빈은 이제 자기 이름 딱 말해주죠. 나는 케빈이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 질문에 끝나지 않고 추가로 뭔가 하나 더 묻습니다. 오케이, 그 이름은 알겠고 그러면은 성은 뭐시오? 여기서 케빈은 뇌정지가 와요. 성? 뭔 성? 알고 보니까 구문명 때 애들이 성씨가 없었던 거야. 여러분 이제 붕괴 서드 캐릭터들을 보시면 오토 아포칼립스, 티아나 카스라나, 브루냐 자이치크, 라이덴 메이 이렇게 캐릭터들이 죄다 성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구문명에 있었던 캐릭터들을 보시면 애들은 전부 성씨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당장 이 13영웅 캐릭터들만 봐도 그냥 엘리시아, 메비우스, 칼파스, 아포니아, 사쿠라, 에덴 뭐 이렇게 이름만 있지 성씨가 없어. 무슨 엘리시아, 무슨 메비우스, 무슨 칼파스, 성씨가 없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케이스가 후카입니다. 후카. 이 후카는 말이죠. 원래 이름은 화라는 애예요. 제가 케빈 1부에서 말했잖아. 얘 이름 화 썼다고. 근데 이제 현 문명이 와서 자기가 성씨를 만듭니다. 성씨 자기가 만드는데 이제 본인이 만든 그 성씨가 바로 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원래 이름 화에다가 자기가 만든 성씨 후를 붙여서 후카가 됩니다. 얘 원래 표기 후화예요. 후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후화 발음이 빡세가지고 후카가 된 거야. 되게 재밌는 케이스죠. 자, 아무튼 우린 이제 다시 케빈으로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이제 케빈 얘도 뇌정지가 온 거지. 아니 야 우리 때는 성씨가 없었는데 이 현문명에서는 성씨라는 걸 쓰네? 이거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 여기서 짱구 좀 굴리다가 여기 케빈도 후카처럼 자기 성씨 자기가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는데 이제 이 케빈이 여기서 말해주는 그 성씨가 바로 카스라나입니다. 내 이름은 케빈 카스라나다. 이렇게 카스라나라는 붕괴 세계관 최고의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케빈은 이렇게 카스라나라고 말한 뒤에 또 잠적합니다. 한동안 이제 또 모습 잘 안 드러내고 있다가 이제 기원전 1100년 고대 그리스에서 다시 발견돼. 이때 이제 철학자들이 순서대로 단상에 막 올라가서 연설을 하는 그런 콘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케빈이 그 연설들을 이렇게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케빈 표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흥미 하나도 없죠. 자긴 이미 거진 5만 년을 산 녀석이기 때문에 쟤들이 하는 말은 그냥 초등학교 말하기 대회 그런 수준으로 흘려듣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철학자가 이 단상에 올라온 다음 일어나요. 케빈이 이제 이 사람한테 되게 흥미를 느낍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뭐 외형적으로 돌연변이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타 다른 철학자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케빈이 유독 이 사람의 흥미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철학자가 말하는 연설의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연설 주제가 뭐냐? 바로 붕괴 서드 최고의 명대사 중 하나. 새는 왜 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철학자가 엄청난 말빨로 막 연설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왜 한 번도 날지 않는 새를 본 적이 없는가? 하면서 이제 쩌렁쩌렁하게 막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빈은 이거에 흥미를 느낀 거죠. 케빈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는 왜 나는가 연설에 흥미를 느낀 뒤로 이 철학자가 하는 연설이란 연설은 모조리 챙겨보기 시작해. 고대 그리스에 뭐 유튜브, 뭐 인스타, 틱톡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잖아. 케빈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스토킹 하듯이 저 철학자가 연설을 할 때면 언제나 어디서나 나타나서 그 연설을 듣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 뒤 그 철학자가 점점 늙고 병들고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이 됐을 때 케빈은 드디어 듣는 걸 멈추고 그 철학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을 하나 해요. 어떤 질문이냐? 자신이 이 철학자를 처음 알게 됐을 때 들었던 연설, 그 철학자가 했던 연설의 주제. 새가 왜 난다고 생각하냐? 이걸 다시 이 철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이후 대화는 이제 되게 유명하죠. 날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그렇다면 너의 대답은? 날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날지 못한 새는 모두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결이 되는데 근데 이 대화 솔직히 그냥 간지만 나지 뭔 뜻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 저게 뭔데? 금원씨? 이럴 텐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하면은 적자 생존의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가 날지 않으면 죽는 환경에 직면했기 때문에 새들은 전부 날아야만 했다. 이런 소리인데 이제 이 적자 생존의 원리를 케빈이 왜 들었냐? 이건 이제 앞서 말한 세이브 계획에서 케빈이 담당하고 있는 성은 계획과 연관이 있어요. 자, 성은 계획은 말이죠. 제가 말했다시피 위드 코로나의 붕괴 버전, 위드 붕괴지 않습니까? 지구에 아주 강력한 붕괴 에너지 살포해서 붕괴의 내성이 있는 인류만 걸러낸 다음 걔들끼리 사회를 꾸리게 하여 붕괴 내성 DNA를 가지고 있는 신인류를 만들어낸다. 이런 계획인데 자, 이 계획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앞서 케빈이 말한 저 적자 생존 원리에 딱 들어맞는 그런 계획이죠. 환경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종은 도태된다. 붕괴에 적응하는 인류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인류는 도태된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계획은 환경에 적응하는 인류, 이 붕괴에 적응하는 인류를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실행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케빈이 새 비유를 들어서 저 철학자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는 일생을 사색에 바친 사람답게 케빈의 저 비유를 찰떡같이 알아먹습니다. 자네는 적자생존이라는 이념을 믿는군. 결말이 모든 것을 검증하는 수단이 되고 승리만이 공리가 된다. 케빈의 저 결과론주의적인 생각을 꿰뚫어봐요. 붕괴 내성이 있는 인류를 거르기 위해서라면 성은 계획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케빈의 저 결과론주의적인 생각을 알아봅니다. 물론 이제 이 철학자가 성은 계획의 존재를 알았다는 소리는 아니야. 성은 계획은 몰랐지만 케빈의 저런 결과론적인 마음은 알아봤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튼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케빈의 마음을 꿰뚫어본 철학자는 케빈에게 반문하죠. 이제 이카로스의 예를 들면서 설명합니다. 추락하기 위해 뛰어오르는 사람도 있다고. 자, 추락은 그지 같은 결과죠. 실패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락할 걸 미리 알았음에도 뛰어올랐다는 소리는 결국 결과가 아닌 그 과정에서 뭔가를 봤단 소리다. 그리고 그 말은 즉 결과만이 공리가 된다는 이 케빈의 논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케빈 이걸 그냥 흘려들어요. 얘는 이미 성은 계획 실행해야겠다 마음 먹은 다음에 온 놈이기 때문에 정답을 정하고 온 놈이기 때문에 이런 죽어가는 철학자의 연설 따위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 철학자는 자신의 한정된 삶 안에서 케빈의 마음을 끝내 돌리지 못하고 눈을 감게 돼요. 그리고 이제 케빈, 마음을 바꿔먹지 않은 이 케빈은 성은 계획을 언젠가는 실행해야겠다는 마음을 간직한 채 계속 이 현 문명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원 후 500년, 케빈이 저 철학자와 토론을 하고 거진 1500년이 지났을 무렵 케빈은 드디어 이 성은 계획의 실행 타이밍을 봐요. 제가 맨 처음에 말한 이 세이브 계획 있죠. 이 세이브 계획의 담당자들은 서로 연락망을 구축해서 정기적으로 연락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기원 후 500년, 저 세이브 계획 중 A, 방주 계획의 담당자인 그리세오와의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방주에서 한 5년마다 연락이 왔는데 지금은 거의 15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번의 연락이 오지 않은 거야. 결국 그래가지고 케빈은 이 방주 계획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됩니다. 세이브 계획 중에 공식적으로 실패 처리된 최초의 계획이 돼요. 문제는 케빈 얘가 이 방주 계획 실패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른 두 개의 계획도 모두 가망이 없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닥터 스트레인지는 5분 만에 미래 1400만 개 봐서 결국 하나 찾아냈는데 지금 항사계획 담당하고 있는 수는 5만 년이 지날 동안 미래 오지게 봤는데도 아직 하나도 못 찾은 거니까 항사계획 사실상 실패 땅땅땅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불시계획 또한 사실상 실패 판단을 하는데 이건 이제 예상치 못한 난관에 좀 봉착해서 그런 거였어. 후카가 이제 이 양자 컴퓨터에 있는 지식을 원래는 현 문명 사람들한테 조금씩 풀어줘가지고 문명 발전을 좀 가속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붕괴 올 때면은 좀 잘 막아내라고. 근데 붕신 얘가 어디서 뭘 어떻게 하라는지 후카가 이 지식 하나하나 알려줄 때마다 붕괴 수들을 점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립니다. 원신으로 예를 들면 이제 마치 지금 진이랑 다이로크만 쓰던 원시 시대에 나선 비경 좀 더 빨리 돌라고 프리나를 딱 던져줬는데 호요버스도 그의 질세라 이 나선 비경을 5.0 버전에 나오는 애들로 구성을 한 거지. 빨리 깨라고 지금 인플레 캐리 줬는데 그의 질세라 지금 인플레 몸이 나와버린 거야. 제자리 걸음이죠. 결국 그래서 불씨 계획도 사실상 실패. 우리는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 판을 뒤집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불씨 계획도 사실상 실패 판정을 내립니다. 결국 그래서 케빈에게 남은 수는 이 성은 계획 하나뿐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이 이 성은 계획을 실행해야겠다고 다짐해요. 케빈은 이제 이 성은 계획의 첫 번째 걸음, 임상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성은 계획이 온 지구에 아주 강력한 붕괴 에너지를 살포한 다음 살아남은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처음부터 온 지구에 아주 강력한 붕괴 에너지를 살포할 순 없었으니까 먼저 실험용으로 어디 저 변방에 있는 작은 섬마을에서 이 성은 계획을 소규모로 먼저 임상 실험을 해요. 마을 우물에 아주 강력한 붕괴 에너지 결정을 몰래 넣고 마을 사람들의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큰 수확을 올리진 못하죠. 호요버스 가차보다 짠 0.1%의 생존 확률답게 얼마 안 가 여기 있는 마을 사람들은 전부 저 강력한 붕괴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고 몰살당해버립니다. 문제는 케빈 얘가 이렇게 실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다른 실험용 마을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건 그냥 우연한 실패일 뿐이야. 이러면서 또 실험용 마을을 계속 찾기 시작해요. 결국 이제 이걸 보다 못한 항사계획 담당자 수라는 애가 케빈을 설득하러 옵니다. 얘는 이제 항사계획 담당자기도 하지만 동시에 케빈 중학교 동창이기도 하거든요. 케빈 1부 때는 언급이 없었지만 사실 얘네들이 중학교 동창답게 굉장히 절친이에요. 둘이 이제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아이돌 콘서트도 같이 가고 그랬어. 근데 이 둘의 사상은 정반대였죠.
케빈은 저 성은 계획을 하루빨리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반면 수는 이제 이 성은 계획을 최후의 최후까지 미루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케빈과 달리 이제 수의 생각은 구문명에서 온 자신들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이 현문명 인류를 보조하는 역할일 뿐 이 현문명 인류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는 역할은 아니다. 결정을 하더라도 최후의 최후까지 미룬 다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온건파였습니다. 근데 강경파 케빈 이거 안 들어먹었죠. 꾸역꾸역 이 성은 계획 실험했지 않습니까? 현문명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하는 조짐을 보였죠. 결국 그래서 보다 못한 수가 여기 케빈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는 자신은 전면전으로 케빈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 이제 케빈을 수미계좌라는 곳으로 데려가요. 수미계좌는 이제 설명하려면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그냥 수가 영역전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케빈이 밖으로 못 나가게 성은 계획 못하게 그냥 묶어두려고 영역전개한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둘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죠.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데 말이 심도 깊은 대화지. 사실상 수가 일방적으로 케빈을 설득하는 그림으로 가요. 케빈은 이제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리스너기 때문에 수가 일방적으로 케빈을 설득하는 그림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가 자기 생각을 케빈에게 말해요. 아까 말한 그 현문명 인류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할은 아니다. 성은 계획이 공짜도 아니고 인류의 99.9%가 죽는데 그 대가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제 케빈을 몰아세우는데 여기서 케빈 수의 그 주장을 조용히 듣고 있다 답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답이 바로 붕괴서드 최고의 명대사 중 또 하나.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류는 반드시 붕괴에 승리해야 한다. 케빈은 이제 대가가 얼마나 크던 얼마나 많던 붕괴만 이기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어. 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결과론주의자적 모먼트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붕괴만 이기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답을 들은 수는 이 녀석이 이거 가망 없다. 얘 이거 완전히 미쳤다. 판단하고 케빈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케빈 얘는 세계관 최강자이기 때문에 붕괴 서드의 사이타마기 때문에 힘으로는 못 막죠. 힘 대 힘으로 가면 이제 케빈이 샤마시 두 번 휙휙 휘두르는 순간 수 그냥 반갈죽 당하는 거야. 3분할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면전으로 가면 무조건 져. 결국 그래서 수는 머리를 씁니다. 자신의 이 영역, 이 수미 기자를 양자의 바다라는 곳에 담궈버리려고 해. 자, 양자의 바다. 붕괴 서드 최악의 고유명사죠. 허수나무와 더불어 붕괴 서드 최악의 고유명사 듀오. 자,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 양자의 바다와 허수나무를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양자의 바다를 알려면 어차피 허수나무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참에 둘 다 설명하고 갈게요. 허수나무부터 가겠습니다. 자, 허수나무. 이거 뭔지는 다들 아시죠? 뭔 뜻인지는 몰라도 일단 들어는 봤잖아. 스타렐이나 원신 이런 데도 다 허수나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본 그런 단어일 겁니다. 이제 이 허수나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주 대통합이라고 보면 돼. 우주판 만남의 광장이야. 이제 보통 저희가 나무를 이렇게 관찰하면은 대부분의 나무들은 가지가 있죠. 허수나무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나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 그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각각의 우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까지는 뭐 원신 우주, 저쪽까지는 뭐 붕괴서드와 스타레일의 우주 이렇게 가지 하나하나마다 각각의 우주가 있어. 다만 이제 이 허수나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그런 가로수와는 다르게 물속에서 자랍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나무를 기를 때는 땅에 심잖아. 식목일에 나무 심는 사람들 보시면 이 사람들 죄다 언덕이나 산에 심지 강이나 바다에 심진 않잖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물속에 심었어. 마치 이제 맹그로브 나무처럼 물속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허수나무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이 물이 바로 양자의 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양자의 바다. 얘 같은 경우에는 허수나무가 버린 찌꺼기를 먹고 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거품우주라고 아까 항사계획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그 거품우주라고 불리는 것들인데 이제 이 거품우주는 저 허수나무에서 가지치기 할 때 양자의 바다로 떨어진 나뭇가지라고 보면 돼. 허수나무가 이제 가끔 가다가 자기 몸에서 이렇게 썩은 우주를 발견하면은 마치 이제 가지치기 하듯이 도려내서 이제 양자의 바다로 떨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자의 바다로 떨어진 가지, 우주는 허수나무에서 사라졌다. 거품이 됐다. 라고 해서 거품우주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수는 이런 허수나무와 양자의 바다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 영역, 자신의 이 수미계자를 거품우주화 시킵니다. 그럼 이제 허수나무가 이 수미계자를 하나의 거품우주라고 인식을 할 거고, 그럼 이거를 썩은 가지라고 판단하여 도려내겠죠. 그럼 이제 이 영역은 양자의 바다에 빠지는 거고, 이 말은 즉 케빈이 이제 고유세계, 양자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계속 허수나무에 매달려 있는 가지를 고유세계라고 부르거든요. 그 고유세계인 현문명으로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 성원계획도 못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 이제 허수나무가 수의 이 수미계자를 거품우주라고 인식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한마디로 그 사이에 케빈이 이 수미계자를 탈출하면 이거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은 샤마시의 심판 풀 차징해서 이 수미 기자를 박살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죠. 자신의 몸이 이 샤마시의 심판 때문에 산산조각 날지라도 케빈이 저 수미 기자를 박살내는 것만은 막기 위해, 케빈이 성은 계획을 실행하는 것만은 막기 위해 샤마시의 심판의 칼끝을 가로막은 다음 방출하는 저 에너지를 자신에게 향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가 눈 질끔 감고 이렇게 샤마시를 받아내려고 할 때 갑자기 귀에서 뭔가가 얼어붙는 소리가 들려요. 케빈이었죠. 케빈이 차마 자신의 친구를 직접 죽일 순 없었는지 자신의 이 한기, 케빈 1부 때 말했던 그 신체 온도 영하 30도 있죠. 그 부작용. 이때쯤 케빈이 그거 조종할 줄도 알아서 얼음 막 내뿜을 수 있었거든요. 그 한기로 이 샤마시의 심판을 얼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간 허수나무가 이 수미 기자를 거품 우주로 판단하여 가지치기를 시작해. 케빈과 수가 있는 이 거품 우주가 양자의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제 수는 모든 게 끝났다라는 표정으로 이제 케빈과 함께 양자의 바다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빈 수의 멱살을 팍 잡더니 이 수를 고유 세계로 확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황사계획을 계속해라. 케빈은 자신이 양자의 바다에 갇히기 직전에도 붕괴로부터 승리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을 보고 세이브 계획 중 하나인 항사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 수를 고유 세계로 보내버린 거야.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의문이 좀 드시죠? 저렇게 던질 힘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뛰어 올라가면 되지. 왜 수를 던졌냐? 제 생각엔 이제 케빈이 상체충이었어. 하체에 힘이 없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점프력보다 어깨 힘이 더 세서 그랬던 게 아닐까?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은 수를 이렇게 탈출시킨 다음 자신은 이 성은 계열과 함께 양자의 바다에 가둬지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케빈은 여기 양자의 바다에 봉인된 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또 흐릅니다. 무려 1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2017년 브로냐라는 애가 케빈이 갇혀있는 이 양자의 바다에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이제 다들 아시죠? 스타라일에 있는 그 브로냐의 원본 캐릭터 걔인데 이 브로냐가 이제 제레라고 자기 친한 동생인데 얘가 이 양자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구하러 온 거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제레를 구하러 온 건 아니고 원래는 이제 양자의 바다에 떨어뜨린 물건 찾으러 왔는데 그거 찾다가 이제 양자의 바다에 빠져있는 제레도 우연히 발견해서 겸사겸사 구출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브루냐가 그래가지고 이제 양자의 바다로 들어와서 이러쿵 저러쿵 제레 만나고 웰트 만나고 이치의 율자가 잠깐만 이거 설명하고 갈게요. 이치의 율자 먼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율자라는 거는 다들 아시죠? 대충 설명드리면 이제 붕괴회사 임원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이런 찌끄레기 붕괴수는 그냥 평사원, 기껏해야 대리 이 정도인데 율자는 이제 임원, 전무, 상무 이런 애들이야. 상대들이 이제 구문명에서는 일을 제대로 했어. 얘들이 이제 붕괴의 명을 아주 잘 받들어서 인류를 굉장히 잘 부셨단 말이죠. 근데 이제 현문명에서는 얘들이 뭔 헛바람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율자도 MZ세대가 돼서 그러는 건지 애들이 말을 안 들어. 자꾸 인류 쪽으로 변절각을 치. 그리고 실제로 몇몇 애들은 인류 쪽으로 변절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변절한 율자 중 하나가 제1율자, 이치의 율자거든요. 이 이치의 율자인 웰트입니다. 문제는 이제 웰트가 이 이치의 율자 직업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웰트가 이제 이치의 율자짓 한 60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슬슬 이 이치의 율자 은퇴하고 싶어. 나 좀 편안한 여생을 좀 보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찾은 후계자가 브루냐예요. 웰트가 얘한테 이제 이치의 율자 코어를 딱 주면서 자기는 일반 평민 신분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치의 율자 짬체를 시키고 자기는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이 율자임을 받은 브루냐는 이치의 율자로 각성을 한 거지. 이게 이제 이 양자의 바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브루냐가 이제 물건 찾으러 들어갔다가 제레 찾고 얼떨결에 웰트 만나서 이치의 율자 되는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재밌으니까 한번 보고 가시죠. ここが漁師の海。これが全部ブローニャ。でもどこにいるのですか、ゼレ。必ず見つけ出します。 이게 율자 코어입니다.
아, 나비. 브로냐 오네짱. 오, 기계음. 지금 이치의 의자 능력을 쓰는 건데 이거는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개전다고 보시면 돼요. 아, ライドオン 라이드 온! 이야! 라이드 온, 위, 카. 아, 이 노래가 흥이 있어. 아. To memory, how many try having soars to heaven I dream. 아! 아, 연출. 아, 이게 파이어 해줘야 되는데, 이거. 원, 투, 쓰리. 아! 관통을 그냥. 아, 머리 풀렸죠? 네, 이게 겁날 거예요. 이건 짜spel. 마법소녀 드레스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안 나와. 파이어 해줘야 돼. 원, 투, 쓰리. 파이어! 파이어! 아, 파이어! 마지막에 나오네요.ゼーレ 아, 今会いに行き 아. ます 아, 이게 각성신입니다. 이렇게 율자 각성하는 거야. 이제 붕괴서드 오픈월드 할 때 재미 1위, 예, 부릉야가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렇게 이제 브로냐가 간지나게 이치의 율자 각성을 딱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케빈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1500년 동안 이 양자의 바다에 갇혀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케빈이 사라진 이 1500년 동안 인류는 아직도 붕괴를 극복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케빈이 야이씨 이놈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진짜로 진짜로 이 성은 계획을 실행할 때다 판단하고 이 양자의 바다를 탈출하기 위해서 브로냐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케빈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브로냐한테 말하는 게 바로 붕괴서드 최고의 명대... 아 잠깐 또 나오네 이거. 아무튼 명대사가 많은데 그 명대사 중에 또 하나. 燃え尽きた大地に立ち僕は彼女に全ての人々にそう約束した。どんな対価を支払おうとも必ず人類を崩壊に勝たせると。 나는 약속했다.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류는 붕괴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브로냐 앞에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로냐. 얘는 이때쯤 이제 성은 계획의 실체를 알고 있었거든요. 케빈이 이제 웰트한테 말한 걸 웰트가 이제 또 브로냐한테 말해가지고 이제 브로냐도 건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브로냐는 방금 막 각성을 했죠. 심지어 방금 겁나 큰 적 하나 무찌르고 왔잖아. 야, 진짜 나 방금 각성했어. 각성 버프 있잖아. 나 이제 한 몇 분 동안은 최강일 듯? 이러면서 이제 케빈한테 덤비는데 턱도 없었죠. 케빈은 이제 율자 2대1로 덤벼도 이기는 놈인데 이제 막 각성한 애기 율자인 브로냐가 이길 수 있을 일 만무했어. 결국 이제 브로냐 각성한 지 한 30분 만에 리타이어 당합니다. 힘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케빈한테 쓰러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브로냐를 제압한 케빈은 브로냐에게 현실에서 보자는 말과 함께 이 양자의 바다를 탈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붕괴 서드의 삼국지가 형성이 돼 오토 아포칼립스의 천명 웰트 양의 네겐트로피와 함께 케빈 카스라나의 요르문간드가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요르문간드는 이제 3부에서 설명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넘어가고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은 이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그리고 케빈이 돌아온 것을 안 이 요르문간드의 추종자들은 케빈을 이렇게 이 요르문간드의 왕좌에 앉힌 다음 케빈에게 샤마시의 심판을 딱 바치며 말합니다. 돌아오셨군요. 주존. 여기까지가 이제 케빈 2부의 내용이에요. 케빈이 이제 현분명으로 와서 붕괴서드 메인 스토리에 본격적으로 등장할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까지 이제 붕괴서드는 1000명이란 네겐트로피라는 양강 세력들이 이렇게 나눠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케빈의 요르문간드가 등장함으로써 붕괴서드가 굉장히 재밌어져요. 얘는 이제 나올 때마다 개꿀잼 보죠. 이제 본격적으로 붕괴의 본질에 대항하는 놈이 나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어집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케빈 2부는 여기서 끝이고 다음은 이제 3부 주존 케빈 카스라나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기억이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케빈뿐만 아니라 키아나, 메이, 브로냐, 오토 뭐 다 나와야 돼. 심지어 그냥 거쳐가는 애들이면 모를까 서로 막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있기 때문에 설명으로 진짜 다 못 담아요. 이 이후 스토리가 진짜 군상극처럼 흘러가서 엄청 재밌긴 하거든요. 재밌긴 한데 야 진짜 군상극이어서 재밌는데 군상극이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 그래가지고 3부는 제가 하긴 할 건데 진짜 하더라도 되게 나중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기억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